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성공 투자 박민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수정입니다. FOMC가 끝나고 나서 이 매파적 동결에 대해서 시장은 좀 좋지 않게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고금리 장기화에 대한 우려 속에서 지수가 일제히 부진했고요. 특히나 기술주들이 많이 타격을 받다 보니까 이 나스닥 지수가 거의 2% 가까이 밀렸습니다. S&P 500 같은 경우도 3월 이후 최대 낙폭을 기록하기도 했는데요. 전반적으로 시장이 한 2달여가간 이 뉴욕부터 국내까지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종목 변동성도 심화됐고요. 잘 가던 종목들의 차익 실현 매도가 크게 나오고 있는 지금인데 어떤 대응을 해야 될지 함께 고민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장부터 같이 복귀해 보시죠. 최근 들어 시장에 대한 코멘트를 할 때 너저분하다 혹은 넌더리가 난다 이런 표현을 꽤 많이 전해드렸던 것 같아요. 어제장도 그 연장선상에 있었습니다. 그보다 조금 더 센 충격을 받았던 장이었죠. higher for longer, 높은 수준의 금리가 더 오랫동안 유지될 것이다라는 우려감이 어제 증시를 압박했습니다. 금리는 높게 지속되고 증시는 낮게 지속되는 걸까요? 어제 양지수 밀려났죠. 코스피 1.7%, 코스닥은 무려 2.5%나 빠졌습니다. 코스피의 모든 업종이 하락했고요. 하락 종목 개수가 800개가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상승 종목은 100여 개에 불과했죠. 코스닥 쪽은 34개 업종 중에 기관이 31개 업종에 매도를 했고 기관의 매도가 거세게 나왔습니다. 코스닥의 하락 종목 개수가 1,400개 육박했네요. 양지수 도합해서 하락 종목 개수가 어마어마했던 어제였습니다. 자, FOMC가 내년 인하 기대를 약화시켰죠. 내년의 인하폭이 축소된 것을 시장은 인지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부담감, 고금리 환경이 지속될 것이다라는 우려감이 자극되면서 매물 출회가 있었습니다. 자, 그럼 시장이 원하는 대로 내년도에 금리 인하를 좀 더 빨리 혹은 더 강하게 하려면 우리는 경기 둔화 시그널을 봐야만 됩니다. 결국 배드뉴스가 굿뉴스가 되는 상황을 다시 한번 기다려야 되는 거죠. 이걸 웃어야 할지 울어야 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자, FOMC뿐 아니라 스위스, 영국, 일본의 금리 결정을 앞두고 있었던 어제 국내장이었기 때문에 그 긴축 우려도 같이 했고요. 수급적인 요인은 요 며칠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양도소의 회피 움직임, 반복된 손실로 증시에 대한 이탈, 주도주 상실. 그러다 보니까 매수세가 실종됐습니다. 수급 이탈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거기다가 어제 두산 로보틱스 청약 첫 번째 날이었습니다. 무려 3조 원이 넘는 자금이 쏠렸다라고 하네요. 그러다 보니까 이쪽으로의 일시적 자금 이탈까지 영향을 줬겠죠. 그러면서 시장은 변동을 맞았습니다. 거기다가 다음 주는 이제 명절 휴장이 예정되어 있다 보니까 그 부담감도 작용했고요. 외국인은 현선물 매도를 가속화했습니다. 어제 외국인이 선물 쪽에서 1조 원 넘는 매도를 쏟아냈습니다. 그러면서 금융투자의 매도를 자극했죠. 금융투자 6천억 이상의 매도세가 나왔습니다. 자, 이런 매수세 실종과 수급의 현상으로 봤을 때 금리 부담을 느끼고 있는 장에서는 고금리에 취약한 섹터가 조금 더 낙폭을 크게 맞이하게 됩니다. 잠시 후에 그 부분에 대한 얘기도 다뤄볼 거고요. 최근에 시장에서 60일 신고가 종목들을 한번 쭉 숫자들을 추적해 보면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 말은 즉슨 올라가는 종목군들, 올라가는 테마군들이 줄어들고 있다는 게 되겠죠. 9월 11일경만 해도 60일 신고가 기록 종목이 120개가 넘어갔었는데요. 9월 19일에 70여 개로 줄어들더니 어제는 결국 33개까지 내려왔습니다. 통상적으로 한 극단적 시장일 때 보통 이 60일 신고가 종목이 20여 개 정도입니다. 그 이상의 극단의 상황으로 치닫지 않는다면 어느 정도 단기 바닥이 가까워지고 있다라는 시각도 일부 나오고 있으니까요. 보시죠. 다만 그게 오늘은 아닐 겁니다. 왜냐하면 주말을 앞두고 있다라는 점, 또 명절을 앞두고 있다라는 점에서도 단기 반등이 나온다 해도 공격적인 대응을 하긴 좀 어렵습니다. 어느 정도 쉬어가는 시기다라는 게 중론이니까요. 체크하시길 바랍니다.
종목 등락에 대한 언급이 참 무의미했습니다. 굉장히 많은 종목들이 빠졌기 때문이죠. 어제 코스피 섹터별 흐름인데요. 철강, 금속과 화학 섹터가 가장 많이 밀렸습니다. 이쪽에는 포스코그룹과 2차전지, TCC 스틸 등의 종목들이 들어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낙폭이 좀 컸고요. LG화학이 5% 밀렸고 또 2차전지 일부 종목들, 후성과 같은 종목들도 화학 섹터에 들어가 있죠. 화장품도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그쪽에서 이제 매도 물량이 나오다 보니까 이쪽 섹터가 많이 빠졌습니다. 고금리에 취약한 서비스 섹터 밀려났죠. 특히나 엔터 쪽 부진했는데 여기에선 하이브가 5% 하락이었네요. 기계나 의약품, 전기, 전자 섹터도 떨어졌는데 기계와 의약품은 최근에 견조했었기 때문에 역풍을 좀 세게 맞았고요. 전기전자 섹터는 기판과 2차전지 셀 그리고 카메라 쪽 종목들 모두 밀렸습니다. 그나마 덜 빠진 쪽이 금융과 보험과 통신입니다. 배당에 메리트가 있는 쪽, 상대적으로 방어적 섹터들이 덜 밀렸다라는 게 눈에 띕니다. 코스닥 쪽으로 간다면 금융 쪽이 괜찮았는데 에코프로 덕분입니다. 어제 에코프로가 2% 올라가면서 코스닥의 금융 섹터가 빨간불 켠 채 마감이 됐고 그 외 모두 다 하락이었습니다. 그나마 괜찮았던 쪽을 본다면 중입자, 초전도체, 위메이드, 액토드 소프트와 같은 일부 게임주인데요. 위메이드 같은 경우는 또 그룹주가 시간 외에서 모두 다 하락 전환이 됐기 때문에 이 부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자, 로봇, HBM, 오삿, PCB, 폴더블, 통신, 반도체, 장비, 엔터까지 모두 밀렸습니다. 최근에 강했던 쪽 그 낙폭이 더 크게 나왔고요. 엔터 쪽에서는 거의 괴담처럼 블랙핑크 이슈가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죠. 로제를 제외한 나머지 멤버 셋이 이적할 수 있다라는 썰이 돌았습니다. YG엔터가 13% 밀려났고요. 코스피 쪽에서도 YG 플러스가 하락하면서 서비스 섹터를 더 끌고 내려갔습니다. 일단 즉각적으로 YG에서는 확정된 바가 없다라고 코멘트를 달았는데 이 부분 어떻게 소화할지 이슈 지켜봐야겠습니다. 자, 올해 2023년 달이 거듭될수록 난이도가 올라가는 느낌입니다. 상승률 기준인데 코스닥 쪽 괜찮았잖아요. 2분기까지 참 좋은 흐름이 나왔었는데 8월, 9월, 특히나 9월에 큰 역풍을 맞고 있습니다. 막 1000개 이상의 종목이 떨어지는 날이 너무나 많았던 9월장이죠. 지금 시장을 둘러싼 여러 가지 부담 요소들 간략하게 보면 FOMC 이슈가 이제 고금리가 지속된다라는 것이 하나의 트렌드로 자리 잡아버리면서 그에 대한 불안이 있고요. 시장을 끌어줄 만한 주도주가 부재합니다. 반도체 회복 기대가 있었어요. 업턴에 대한 기대가 디램 스팟의 반등 여러 가지 이슈들이 맞물렸었는데 인텔이 데이터 센터 부진하다, 재고가 잘 안 털린다, 이런 얘기를 꺼내놓으면서 찬물을 확 끼얹었습니다. 그러면서 반도체 쪽에 흔들림이 있었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섹터에 대해서 국내 증권사는 굉장히 긍정적인 의견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요. 어느 쪽 의견에 귀를 기울이실지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자,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전기차 수요 둔화 우려감이 계속되면서 주도주 쪽에서 이탈하고 있는 상황이죠. 한 달 넘게 조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영국 같은 경우는 탄소 중립 목표를 이제 첫 번째로 법적 명시했던 국가인데 여기에서부터 친환경 후퇴 움직임이 나옵니다. 잠시 후에 그 부분에 대해서 수정 앵커가 브리핑 도와줄 거고요. 반도체와 2차 전지 쪽이 흔들림을 보이다 보니까 수급을 응집해 줄 만한 것이 부족합니다. 여기에 양도세 회피나 IPO 자금 이탈로 인해서 차익 실현의 움직임도 시장엔 부담이 됐죠. 결국 지금 기다려야 하는 것은 금리가 안정을 찾아간다라는 것과 섹터로는 반도체 가격이 강한 반등을 계속해주는 것, 그리고 재고 주수가 감소하고 있다라는 것을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확인시켜 주는 것이 될 것 같고요. 전기차 쪽에서는 전기차 잘 팔리는데 무슨 소리야 라는 판매 개선이 명확하게 드러나야 될 겁니다. 수출 데이터라던가요. 그리고 강력한 수급 유입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지금 단기간에 확인하기에는 조금 어려울 수 있으니 이 부분을 어느 정도 기다리면서 관전 포인트로 놓고 가시죠. 자, 중앙은행의 금리 결정 소식이 하룻밤 사이에 정말 많이 쏟아졌습니다. 이런 때가 있죠. FOMC는 지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죠. 매파적 동결을 했고요. 스위스도 매파적 동결입니다. 기준금리 1.75로 동결했는데
스위스 CPI가 목표치인 2%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동결을 했다라고는 하지만 스위스 중앙은행 측에서는 끝나지 않았다. 12월에 긴축 가능성 있다라고 매파적 발언을 더하기도 했습니다. 스위스 같은 경우는 제조업이 굉장히 약한 국가이다 보니까 만약에 인플레가 와서 경기 침체가 온다면 세게 올 수가 있죠. 그래서 그 인플레를 막기 위해서 아직까지는 긴축의 끈을 놓지 않고 있습니다. 노르웨이와 스웨덴 같은 경우는 25bp 인상을 했습니다. 예상했던 수준이고요. 영국이 의외네요. 영국은 25bp 올릴 것으로 시장이 예상했었습니다. 그런데 깜짝 동결을 했어요. 14회 연속해서 영국은 기준금리를 올렸어요. 굉장히 가파르게 기준금리를 올리면서 공격 대응을 했었는데 8월 CPI가 좀 둔화되면서 일단은 멈췄습니다. 그리고 영국 측에서는 경기를 좀 살펴야겠다라는 코멘트가 나왔습니다. 우선 경기를 선택한 거죠. 예외인 튀르키예는 그냥 예외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청개구리입니다. 모두가 인상할 때는 인하하더니 이번에는 또 깜짝 인상을 계속해서 해나가고 있네요. 5월에 8.5였다가 6월에 15, 7월에는 17.5, 8월에 25, 9월 30. 기준금리를 정말 무지막지하게 빠른 속도로 올리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게 8월 CPI가 무려 소비자 물가가 58%가 넘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조치다라고 볼 수 있겠죠. 일단 튀르키예는 따로 떼놓고 보시죠. 중요한 건 일본입니다. 미국의 금리 상승으로 인해 엔화 약세 움직임 나오니까 뭔가 코멘트라도 있을 것이다라고 보는 거죠. 얼마 전에 YCC에 대한 일부 조정의 움직임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엄청난 변화를 줄 것 같진 않다라는 게 시장의 시각인데 우에다 총재가 YCC 정책 방향에 대한 코멘트가 어떻게 나오는지가 상당히 중요할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정오 12시경에 소식이 나오니까요. BOJ 이슈 체크하셔야겠습니다. 전반적으로는 올리는 것도 있고 동결한 것도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이제 어느 정도 긴축의 끝을 향해 가고 있다라는 분위기가 형성이 되어 있죠. 올리는 것은 멈췄습니다만 지금부터는 레벨이 아니라 기간에 주목해야 되죠. 고금리에 적응하는 시기를 우리는 살아가야 될 겁니다. 그 부분을 염두에 두면서 포트에 대해서도 변화가 필요하겠네요. 자, 글로벌 원샷입니다. 뉴욕장 이것들을 모두 반영해서 3대 지수 모두 다 빠진 채 거래 마쳤습니다. 고금리 장기화 우려감이 위험자산 회피를 자극했고요. 10년물 국채금리가 4.5까지 터치합니다. 16년 만에 최고치. 그러다 보니까 나스닥이 낙폭을 키웠죠. 1.8%. 처음부터 끝까지 돌직구로 하락하는 흐름이 나옵니다. 미국의 신규 실업수당 청구가 8개월 만에 최저를 기록했습니다. 고용이 강하다라는 거죠. 이것은 또 긴축의 명분이 되기 때문에 단연 시장에는 지금은 부담으로 작용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게 또 하나의 하락의 키워드였습니다. 공화당 하원 측에서 휴회를 선언했습니다. 당장 내년 예산안에 대해서 해야 되는데 그게 이번 달 말까지가 마감인데 쉬었다라는 소식입니다. 결국 연방정부 셧다운에 대한 우려감이 고조되면서 빠졌죠. 금리와 학자금 대출 갚아나가야 되는 부담, 파업, 셧다운, 유가 이 모든 것들이 맞물리면서 지금 시장의 투자 심리를 위축시키고 있습니다. 자, 유가 보실까요? 러시아가 연료 수출 금지를 하면서 유가가 확 튑니다. 91달러 위로 올라갔었어요. 그런데 고금리가 지속되고 셧다운 우려감이 오늘 나오자마자 이렇게 상승하다가 떨어지면서 결국 소폭 하락한 89달러 선에서 거래를 마칩니다. 에너지 쪽에서는 다수의 종목들이 다른 종목 대비해서는 선전했고요. 최근 특히나 조금 탄력도가 좋은 발레로 에너지는 오늘 2% 이상 올랐습니다. AI 모멘텀 약화됐죠. 그러면서 엔비디아, AMD, 팔란티어, 슈퍼마이크로 등의 종목들 모두 밀렸고요. 그래도 마이크로소프트가 괜찮았습니다. MS365 코파일럿을 기업에게 11월 달부터 판매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AI를 활용한 모델을 이제 기업들에게 판매한다라는 것은 매출 증가에 단연 도움이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빅테크 업체들의 낙폭 대비해서 마이크로소프트는 상대적으로 덜 밀렸습니다. 0.3% 보합 하락에 그쳤네요. 자, 많이 빠진 빅테크는 바로 아마존입니다. 웰스파고가
실적 압박이 있다라면서 좀 우려 섞인 목소리를 냈습니다. 25만 명 구인을 했다라는 소식과 틱톡숍과 경쟁, 그리고 에너지 물가가 올라가면서 운송비 부담, 이 모든 것들이 실적을 압박한다라는 거였고요. 4% 이상 밀렸네요. 자, 그리고 데이터로는 기존 주택 매매 건수가 감소했습니다. 13년 만에 최저 수준까지 떨어지면서 주택 관련한 종목들이 전반적으로 빠졌고요. DR 호튼이 대표적 종목 중에 하나죠. 3% 이상 밀려났습니다. 계속해서 시장은 이 부담을 안고 가고 있네요. 오늘 S&P 500의 낙폭이 3월 이후 최대였다라고 합니다. 결국 미국의 국채금리 10년물의 레벨이 중요한데요. 이 10년물 레벨이 계속해서 올라갈수록 지수는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소프트 랜딩에서 higher for longer 쪽으로 내려온다라는 거고요. 그렇게 되면 S&P 500의 하단은 이 3,600선 아랫대까지 열어둘 수 있다라는 얘기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쪽 지역에서 계속된 부담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지금의 위치는 한 요쯤으로 보고 있거든요. 4,300선대인데 여기서 더 내려갈 여지도 열려 있다라는 겁니다. 결국 10년물 국채금리의 방향이 중요해지는 시장이네요. 자, 시장은 뉴욕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더 밀렸냐, 덜 밀렸냐 차이이지 전반적으로 밀렸어요. 나스닥 100 중에서는 딱 6종목만 올라갔습니다. 올랐던 쪽에 일부 보시면 인페이즈, 태양광의 대표 대형주죠. 내년도에 태양광 회복할 거다. 이런 증권사 보고서 덕분에 올라갔고요. 페덱스가 어제 시간에 실적 체크해 드렸었죠. EPS가 괜찮았고 마진율이 개선된다라는 소식에 여기에서 초록불 미세하게 냈습니다. 한 4% 정도 올랐죠. 그 밖에는 일부 종목들 방어적 성격을 가진 쪽이 덜 빠졌다 정도가 되겠습니다. 전반적으로는 마이크로소프트, 애플이 비교적 덜 밀렸고 나머지 빅테크 거의 다 하락했고요. 최근에 많이 올랐던 일라이릴리 쪽도 낙폭을 키워나가기도 했습니다. 자, 밤사이 들려왔던 여러 이슈들 중에 눈에 띄는 것, 러시아 관련한 우려가 추가되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국내 공급 안정을 위해서 일시적으로 해외에 경유 등의 수출을 멈추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유럽 쪽에서 천연가스 가격들이 모두 올라선 채 끝이 났죠. 러시아는 지금 얘네들 에너지가 부족한가? 에너지 물가 부담되는가? 하면서 언제든지 에너지 갑질을 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대비는 조금 필요해 보이네요. 에너지 물가 올라가서 다들 CPI 부담 느끼는 순간에 불난집에 부채질하고 있는 러시아, 에너지 갑질 그 과거의 흐름이 반복될지 체크하시길 바랍니다. 에너지 관련한 이슈가 있을 때는 이런 쪽이 단타용으로 트레이딩 관점의 움직임들이 나오는데요. 그냥 참고하시죠. 그리고 폴란드의 변심도 우리가 알고는 있어야 될 것 같아서요. 폴란드가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안 주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전쟁 첫날부터 우크라이나를 적극적으로 지원했었던 게 바로 옆에 있던 폴란드였는데 왜 그럴까요? 이유를 찾아보면 결국 곡물에 있었습니다. 우크라이나 농산물을 이제 동유럽 쪽으로 빼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동유럽의 농산물 가격들이 떨어지면서 이제 시민들과 농민들의 타격이 상당했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우크라이나 농산물 수입 금지를 해야겠다라는 움직임이 형성됐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폴란드도 참여가 됐죠. 그러자 우크라이나 측에서는 이것을 WTO에 제소합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이 정치 극장판이다. 폴란드의 행동은 이것은 결국 러시아를 돕게 된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자 폴란드가 발끈했고요. 전쟁 첫날부터 우크라이나 지지했던 우리에게 너희들은 부당한 대우를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나라 경제가 먼저야 이런 목소리를 냈죠. 이 갈등 속에서 폴란드가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주지 않는다? 결국 러시아의 자신감만 붙돋을 뿐이죠. 어제 말씀드린 대로 전쟁이 더 길어질 여지가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둬야겠습니다. 자, 오늘 또 개인들이 고민 많이 하는 섹터 얘기해 주신다고요? 네, 맞습니다. 바로 2차 전지가 될 텐데요. 사실 어제는 2차 전지뿐만이 아니라 모든 섹터들이 다 안 좋았습니다. 네. 그 시세부터 체크해보고 가시죠. 어제 정말 너도 울고 나도 울었다 이렇게 좀 적어봤어요. 모든 업종이 하락으로 마감을 지었습니다. 전형적으로 봤을 때 매크로상 악재가 모두 다 반영이 됐고요. 뚜렷한 매수세가 나타난다 이런 부분 체크하기 어려웠습니다. 매수세
반도체까지 좀 실종이 되면서 연초부터 강하게 시세를 냈었던 쪽이죠. 2차 전지, 반도체, 중소형주 중심으로 기술주, 헬스케어, 기계까지 다 같이 하락세가 집중되는 하루였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로봇과 AI 관련주들 다 같이 이렇게 좀 밀렸고요. 2차 전지 주들도 밀렸고 제약 바이오나 인터넷 대표 카카오 네이버까지 모두 다 빠졌습니다. 물론 이 중에서 이제 약간의 상승부를 켰던 종목들도 있습니다.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도 1% 이상의 상승으로 좀 마감을 지었기 때문에 그나마 좀 시장 대비해서는 선방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다음 페이지 넘겨서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이제 긴 조정에 들어갔습니다. 지금 투자 심리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많이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2차 전지의 성장 스토리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의구심을 가지게 되는데요. 2차 전지 업종도 어제 3%가량, 전기차 업종도 3%가량 밀렸습니다. 대표적인 종목들이 모두 다 빠졌기 때문이죠. 3기 EV 같은 종목이 9% 정도 밀렸고요. 그리고 나머지 종목들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부진했습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이제 어제 시장에서는 FOMC가 끝나고 나서 이 매파적인 동결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좀 부정적으로 작용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금리가 올라가면 이제 아무래도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성장주 중심으로 약세가 이어졌습니다. 한국투자증권에서는 이러한 얘기를 했습니다. 인공지능이나 바이오, 로봇이나 보안, 2차 전지 같이 시장에는 정말 많은 테마주들, 성장주들이 있는데 지금 여기서도 2차 전지의 관심 자체를 끄는 게 나을 것이다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2차 전지에 대해서는 정말 많은 투자자들이 있기 때문에 관심을 끌 수가 없다라는 게 사실이 되겠죠. 그런 상황에서 2차 전지 관련해서 악재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악소리가 나는 상황들이 연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는데요. 국내 2차 전지 산업의 수출이 부진할 것이다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최근에 리튬의 가격이 계속 내려가면서 양극재 업체를 중심으로 해서 3분기의 실적이 좋지 않을 것이다라는 우려도 작용하고 있습니다. 탄산 리튬 같은 경우에는 배터리의 핵심적인 원료이기 때문에 전기차 시장의 성장 자체를 우리가 볼 때 선행 지표로 간주할 수가 있는데요. 탄산 리튬의 가격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60% 이상 하락했다라는 게 굉장히 또 부정적으로 작용하겠죠. 그리고 업종 전반적으로 봤을 때도 지금까지 수급이 집중됐었던 2차 전지 섹터가 밸류에이션 부담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도 하나의 우려 요소입니다. 그리고 이건 이제 한 언론사에서 단독으로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100% 신뢰하기보다는 좀 더 체크해 볼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좀 전달을 드리자면 LG 에너지 솔루션이 폴란드 배터리에 있는 일부 생산 라인 쪽에서 일부적으로 좀 조정이 들어갔다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건 지금 완성차 업계들이 아무래도 감산 요청을 하고 있고 전기차 수요 자체가 둔화되는 여파를 받고 있는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미국에서도 지금 메이저 3사들이 파업을 하고 있고 이게 길어질 수 있다라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뉴스들까지 한번 추적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의 악재가 더해졌죠. 영국에서 지금 친환경 정책에 대해서 유턴하는 그런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는 건데요. 영국은 2019년에 G7 최초로 2050년 탄소 중립 목표 법안을 좀 법제화한 나라이기도 합니다. 그런 영국 쪽에서 전기차 전환의 고삐를 늦춘다라는 얘기가 나온 건데요. 이 수넥 총리가 이런 말을 했어요. 휘발유나 경유차 같은 내연 기관차들의 신차 판매 금지, 기존에는 2030년으로 예정되어 있었는데 5년 정도 늦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이유 자체는 지금 아무래도 물가가 너무 많이 올라와 있는데 이 소비자들이 굉장히 지갑을 열기가 힘든 상황인데 이렇게 된다면 우리가 좀 비용 부과 접근 방식을 좀 잘못 택한 것 같다라는 그런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어찌됐든 이 전기차 전환에 대해서 5년 정도 늦춘다라는 그런 말이 나오면서 지금 이 부분도 전기차 관련주에게 굉장히 악재로 작용했습니다. 특히 2035년에 내연차 퇴출 시기 같은 경우에는 나머지 독일이나 유럽 국가들과 그리고 미국에 있는 다른 도시들과 일부 주와 같이 하겠다라고 얘기했고 여전히 우리는 2050년 탄소 중립을 달성하겠다라는 목표는 유지한다라고 얘기했지만 지금 이렇게 5년을 늦춘다라는 건 여러 전기차 업체에서는 자동차 업체에서는 반발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말을 바꾼 거죠. 지금 2030년에 확실하게 전기차로 전환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많은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이 수천억 원을 투자하면서 이에 맞춰서 대응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니까 정부가 좀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라는 이야기들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기아 쪽에서는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면서 잠재적으로는 소비자 그리고 업계에는 혼란을 야기시킬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포드 쪽에서도 전기차 사업에 무려 500억 달러가량을 투자를 했습니다. 었는데 이렇게 영국에서 나오니까 이번 규제 완화는 영국 정부의 야심이나 헌신이나 일관성 이 모두를 좀 악화시킨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BMW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미니 일렉트릭 생산에 정말 많은 이제 정부 지원 투자 소식을 밝힌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역시나 전기차 관련해서 좀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를 내놓고 있습니다. 스텔란티스 등등 나머지 전기차 관련한 업체들 정말 이쪽에 돈을 많이 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말 그대로 좀 반발심이 커졌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반면에 일본 쪽은 아직까지 전기차 전환에 좀 더 시간을 두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영국 쪽에서 이렇게 말한 것에 대해서 오히려 업계나 소비자가 적응하는데 좀 괜찮을 것이다라는 의견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간밤에 글로벌 전기차 관련주들 시세를 좀 체크를 해봤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현대차와 기아가 어제 모두 다 2% 가까이 밀렸었죠. 그리고 간밤에 테슬라부터 시작해서 니콜라까지 비아디, 포드, GM 등등의 종목들이 모두 다 빠졌습니다. 오늘도 국내에서 자동차 관련주부터 2차 전지 관련주까지 좀 우려가 되는 상황인데요. 지금 이렇게 2차 전지주가 허우적거리는 상황에서도 증권가에서는 엇갈린 전망을 내고 있기 때문에 사실 좀 고민이 많이 됩니다. 그 부분 체크해 볼 텐데 7월 26일에 한창 이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열심히 달리고 있을 때 그 고점 대비해서 LG 에너지 솔루션 20% 이상, 에코프로는 30%가 넘게 밀렸습니다. 물론 최근에 LG 에너지 솔루션의 주가가 일시적으로 50만 원대를 회복하면서 어느 정도 바닥을 확인했다라는 포인트가 이제 긍정적으로 보일 수 있겠고 에코프로도 최근에 주가 90만 원대를 다시 회복하긴 했습니다. 그래서 과연 어느 쪽에 우리가 좀 집중하면 좋을까요? 전기차 수요 감소할 것이다라는 우려, 그리고 4분기에는 업황이 반등할 것이다라는 기대가 있겠습니다. 유진투자증권에서는 지금 낮아진 소비 여력이나 가격 경쟁의 심화 그리고 전기차 관련해서 가격 수요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미국 쪽의 파업 같은 이슈들이 있기 때문에 좀 부정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전기차 관련주가 물론 중장기적으로 투자에 대한 매력이 높긴 하지만 그 부분은 과도하게 높은 밸류에이션을 받는 국내 양극재 업체는 좀 제외시켜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현대차증권에서는 반대로 4분기에는 이 업황이 반등할 수 있고 지금 유럽연합과 중국 쪽에서 전기차와 관련해서 갈등을 빚고 있기 때문에 이건 유럽연합 혼자서 배터리를 생산하기에는 약간 무리가 있어서 국내 배터리 업계에 대한 수혜가 기대된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종목으로 봤을 때는 대표적으로 LG 에너지 솔루션 외형에 대한 성장이 부각될 것이고 삼성 SDI는 저평가 매력 그리고 포스코 퓨처엠은 이익의 고성장이 지속되고 있다라는 긍정적인 포인트까지 짚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찌됐든 이렇게 여러 가지 섹터에 대해서 좀 어제 많이 하락이 나왔고 2차 전지 관련주에 대해서도 의견들이 분분하기 때문에 고민이 필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 포함해서 시장에 대해서 같이 고민해보죠. 버텨볼 만한 종목들은 무엇인지 아니면 현금 확보 전략을 취해야 될 것인지 지금부터 그 이야기 자세히 꾸려가겠습니다. 함께 하시죠. 시장에 대한 전략 진만쌤과 이어가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와, 9월 힘드네요. 그리고 어제장에 이제 하락하는 거 보고 나니까 약간 충격이 옵니다. 어질어질하고. 그런데 또
이 정도로 이렇게 좀 생각보다 긴 시간 좀 낙폭을 겪는다면 그래도 이제 곧 바닥이 올까라는 또 희망 회로를 돌려보기도 합니다. 시장 어떻게 판단하세요? 네, 어제 사실 일단 뭐 전약 후강 기대를 좀 했는데 어제 장 초반에 이제 외국인들이 좀 선물로 약간 좀 꼬시기를 좀 하다가 한 10시 이후서부터 갑자기 이제 선물에 좀 매도 폭탄을 내놔서 결국에는 조 단위 이상의 좀 선물 폭탄이 나왔습니다. 아무래도 이 장중에 나스닥 선물이 좀 반등에 실패를 했고요. 항생도 마찬가지로 좀 하락을 계속적으로 시작을 했고 10년물 국채 계속 상승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버티다 못해서 계속적으로 좀 하락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사실 요즘 이제 뭐 다들 이제 아시겠지만 어느 정도 하락에 대해서 이제 조금 이제 결국에는 오를 거야라는 그런 긍정적인 회로가 이어지게 되면서 아무래도 좀 개인 투자들이 일단은 바닥권에서 긁어보자, 일단은 사고 보자라고 하는 그런 이제 상황이 나오고 근데 이런 부분이 나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닌데 일단은 전반적으로 시장을 좀 바꿀 만한 여러 가지 요소 중에 수급적인 측면도 좀 존재를 합니다. 예를 들어 개인 투자자들이 매도를 할 때 뭐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매물을 받으면서 하단 지지를 좀 강력하게 좀 지지를 해주는 경우도 굉장히 많은데 어제 같은 경우에는 정말 좀 안 좋았었던 수급 상황이었습니다. 외국인들이 완전히 선물 매도 폭탄을 던져버리니까 이제 기관들의 프로그램 매수가 이제 선물을 좀 받아주고 선물을 좀 받게 되니까 현물로 어쩔 수 없이 기관이 현물을 같이 던질 수밖에 없는 그런 악재의 고리들이 계속적으로 좀 상황이 나오면서 이런 수급상을 한번 끊어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전반적으로 그렇게 녹록치만은 않습니다. 현재 상황 자체가 그렇게 녹록치만은 않은 게 지금 원달러 계속 오르죠. 그다음에 10년 국채도 계속 오르죠. 그다음에 이제 생각보다 이제 미국 경제는 계속 강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이제 미국 쪽과 이제 한국 쪽의 괴리치가 계속 나타나는 점이 있다는 점이 그냥 단기간으로는 수급 상황이 개선되기 어렵다라는 점이 지금 현재 상황은 좀 안 좋다라는 점. 뭐 두산 로보틱스 청약도 이제 오늘 마무리가 되지만 이런 자금에 이런 이제 대기 자금들이 어느 정도 시장에 들어와야 되는데 일단은 다음 주 화요일 날 환불일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화요일 이전까지 뭐 단기적인 수급을 좀 기대하기는 힘들 것으로 보고요. 그다음에 마찬가지로 이제 추석이 좀 길기 때문에 네. 추석 이탈 자금도 분명히 존재를 하기 때문에 일단은 제가 어제 말씀드렸지만 어려우면은 굳이 이제 추석 전후까지는 이제 굳이 매매를 뭐 집중적으로 하실 필요는 없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일단은 그럼에도 결국에는 바닥권 하단부 지지가 또 강하게 나올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되기 때문에 예전처럼의 엄청나게 급락을 좀 예측하기보다는 적정 구간에서 반등이 나올 거다라고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때 또 다시 한번 현금을 좀 사용해 보시는 전략을 좀 말씀을 드리고 일단 현재 구간에서는 여러분들 일부 손절매도 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뭐 하락 초입 구간일 수도 있겠지만 일단은 오늘 맞고 이제 월요일 화요일까지 맞게 되면 또 계좌에 상황이 좀 되돌릴 수 없을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또 초반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뭐 마이너스 5% 이내의 종목 같은 경우에는 뭐 손절도 충분히 고려를 해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그래야지만 이제 다시 한번 사이클이 왔었을 때 현금을 추가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여력도 있을 것으로 말씀이 되기 때문에 일단은 반대 매매 추례를 좀 투자 포인트로 잡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코스닥이나 코스피 같은 경우 여전히 지금 신용 잔고가 오히려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개인들이 매도를 하는 그런 추례 구간을 투자 포인트를 잡아서 한번 공략을 해봤을 때 저점을 좀 잘 잡으실 수 있을 것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많은 종목들이 밀려났습니다. 뭐 이익이 줄었든 아니면 손실이 커졌든 하는 흐름을 많이들 계좌에서 보고 계실 텐데 손절하지 말고 버텨볼 만한 뭐 종목군, 섹터군 어느 쪽이라고 보십니까? 네, 일단 스토리가 또 그렇게 되네요. 일단은 제가 뭐 반대 뭐 이제 일부 뭐 손절도 분명히 필요하지만 손절하지 말고 좀 버텨볼 만한 구간이나 뭐 종목도 충분히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일단은 지금 아마 여러분들의 계좌 안에서 뭐 마이너스 50%가 넘는 뭐 거래량 없는 종목들도 충분히 있을 것으로 좀 생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거래량이 없는 종목들은 앞으로 이제 뭐 시장이 밀리든 안 밀리든 이게 좀 기회 비용의 차원에서 어느 정도 좀 손절도 좀 고려를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저는 뭐 마찬가지로 지금은 또 물려도 뭐 반도체 쪽에 물려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뭐 지금 어제 뭐 최근에 또 HBM 반도체 수요 막 감산이 되면서 이제 이런 부분들 또 리스크로 나온 부분들이 있는데 반도체는 또 HBM 반도체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들 갈 때 못 갔더니 뭐 전공정이나 후공정 업체들도 많고요. 그다음에 뭐 디램이나 낸드 쪽도 지금 반등에 성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또 산 사이클이 옵니다. HBM 같은 경우 너무 사이클이 빨리 왔었다라고 좀 이야기를 드리는 거지 반도체 수요는 여전히 좀
증가할 수가 있을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은 일단 물려도 반도체에 물리는 게 맞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2차 전지 같은 경우에 전기차 판매량을 계속적으로 주목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외부적으로 지금 노이즈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결국에 이제 정책적인 변화가 없다라고 하면은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여전히 좀 매력적인 구간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에코프로도 그렇고 매번 어느 적정 구간에서는 반등하는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고 시장이 그렇게 정말로 낙폭이 과대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새로운 섹터를 찾기보다는 기존에 우리가 알았던 섹터 내에서 저점 매수를 잘하는 그런 전략을 사용해 보셨을 때 좀 좋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일단은 만약에 이제 손절을 해볼 필요가 있던 섹터는 정말로 이제 예전에 뭐 코로나 때 한창 이제 높게 사셨던 그런 이제 종목들 같은 경우 특히 이제 대형주 단위 마이너스 뭐 40~50% 이렇게 되는 경우도 꽤나 많이 보고 있는데 뭐 네이버 카카오나 뭐 이런 종목 같은 경우 꽤나 이제 많이 물려 계신 분들도 많은데 이런 종목들이 이번 기회에 한 번 정도 이제 정리를 해서 새로운 시작을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말씀드려요. 그래서 지금 현재 정리를 좀 해보자면은 손절이 필요한 섹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코로나 때 한창 주식을 너무 비싸게 샀던 코로나 관련주나 혹은 이제 당시 IT 버블 약간 있었을 때 있었던 그런 여러 가지 종목들을 한번 이참에 한번 손절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손절할 필요가 없는 종목은 이제 최근에 이제 올랐다가 빠졌던 반도체 관련주나 2차 전지 관련주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반도체 쪽은 물려도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일단 노이즈가 나오고 있는데 그럼에도 여전히 매력적인 구간이기 때문에 아직은 손절보다는 적정 구간에서 반등을 노려보는 그런 전략을 한번 사용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진만쌤한테는 좀 부담을 주기는 해서 죄송한 질문이긴 합니다. 그런데 좀 세세하게 제가 좀 준비를 해봤어요. 의료 AI 뭐 루닛으로 대표되죠. 레인보우 로보틱스 로봇, YG엔터 어제 급락 나왔는데 엔터 쪽 그리고 2차 전지는 어제 밀렸던 LG화학과 어제 버텼던 에코프로, HBM은 한미반도체로 대표됩니다. 이들 중에서 그래도 저가 매수해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쪽 어느 쪽에 힘을 주실지 네. 뭐 지금 말씀으로는 한미반도체는 일단 오케이가 된 건가요? 네, 일단은 뭐 이게 뭐 하나씩 다 코멘트를 좀 네. 드리려고 합니다. 좋아요. 일단은 뭐 시간 여유도 좀 있는 것 같고요. 네, 일단 말씀을 드리면은 일단 조심해야 될 부분들은 진짜 루닛과 레인보우 로보틱스, YG엔터 세 종목은 좀 조심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게 일단 루닛 같은 경우는 많이 올랐죠. 네, 많이 올랐는데 이 부분들이 과연 이제 시장에서 시장에 돈이 빠져나갔을 때 이 부분들에 대한 밸류 평가를 해줄 수가 있느냐. 즉 이제 또 실적 시즌이 또 슬그머니 다가오고 있습니다. 루닛이나 뷰노 같은 위로 AI 관련주들 보시면은 순수하게 실적으로 오른 게 아니라 이제 시장의 파이만큼 이제 어느 정도 그런 부분들이 올랐기 때문에 실체가 있다라고 이야기하기에는 또 약간 부담감이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루닛 같은 경우도 일단 조심해 보실 필요가 있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돈 버는 회사는 아닙니다. 시장의 파이는 굉장히 큰 건 맞으나 마찬가지로 레인보우 로보틱스, 사실 이제 두산 로보틱스도 마찬가지로 돈을 많이 버는 회사는 아니기 때문에 또 실적 시즌 다가왔었을 때 분명히 약점을 드러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한번 조심해 볼 필요가 있는 게 일단 루닛과 레인보우 로보틱스고요. 일단 엔터 같은 거, 즉 이제 YG 엔터는 어제 장 막판에 갑자기 이제 기사가 나와서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불과 몇 분 만에 확 떠밀렸죠. 네, 그래서 일단은 뭐 시간의 거래에서 좀 해명 기사가 나와서 일단 상승을 했는데 여전히 좀 불확실하다라고 이제 그 기사를 내용을 봤었을 때 여전히 재계약이 확실하지는 않다라고 일단은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근데 실제로 YG엔터 같은 이제 블랙핑크 매출이 엄청나게 나오고 있었는데 사실 이제 전체 파이에서는 거의 50% 이상이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그렇게 되면 현재 시가총액에서 만약에 여러 가지 할인율을 제외하더라도 20~30%는 더 빠져야 되는 구간이기 때문에 YG엔터 같은 경우는 이제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지만 반대로 이야기했었을 때 재계약을 성공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그때 나오는 그런 이제 큰 파동도 여러분들이 기대를 해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의료 AI, 로봇 엔터 이제 실적 시즌이 또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실적이 약한 섹터 같은 게 좀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좀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고요. 2차 전지 같은 경우 에코프로나 LG와 일단 에코프로 같은 경우 이제 사실 다루기 정말 어려운 종목이긴 하고 코멘트하기 어려운 종목이긴 하지만 일단은 코스닥이 견고하고 2차 전지가 버텨주려면 에코프로의 선전을 기대해 볼 필요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 에코프로 머터리얼즈 이제 그 상장에 좀 어느 정도 성신호가 들어왔다라는 기사가 나와서 반등에 성공한 것으로 체크가 되는데 일단은 단기 반등을 좀 기대를 해볼 필요가 있고요. LG화학은 저는 매수해도
될 만한 구간이다. 여전히 밸류체인 LG 에너지 솔루션을 제외를 하더라도 밸류는 여전히 좀 괜찮은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LG화학은 괜찮다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한미반도체 마찬가지 여기도 사실 매출이나 영업이익에 비해서 최근에 주가가 많이 오른 건 사실입니다만 일단 뭐 이벤트가 있죠. 이제 뭐 대표의 장내 매수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뭐 대표보다 싸게 산다라고 하면은 뭐 매력적인 구간이 있고 HBM 반도체도 일단은 뭐 매출이 막 시작한 구간들이 있기 때문에 적정 구간에서 이제 매수를 하시게 된다라고 하면은 저도 나쁘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고심해야 될 세 종목과 그다음에 이제 일단은 버텨도 될 만한 두 종목 말씀을 드리면서 한 번 정도 실적 시즌이 또 슬그머니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한번 여러분들이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한미 반도체 그리고 LG 화학 쪽으로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 중요하게 봐야 되는 종목은 무엇인지 진만쌤께 마지막 질문 건네보겠습니다. 삼성생명을 얘기해 주신다고요? 네, 사실 종목이 너무 어려워서 사실 이제 뭐 정치 테마가 오늘 뭐 핫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만 그런 부분들을 다루기에는 또 이제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네. 일단은 여러 가지 고민하다가 일단 삼성생명이 일단은 오랜만에 이제 주가가 밴드 상단에 위치해 있습니다. 근데 뭐 여러 가지 코멘트를 또 종합을 해보자라고 하면은 일단은 이제 배당을 좀 늘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은 뭐 삼성가의 승계 작업이 마무리가 되면서 만약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세금 관련된 이슈로 대주주 배당 혹은 배당 정책을 조금 후하게 할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뭐 여러 가지 매출이나 영업이익은 워낙 잘 나왔었던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만 일단 주주 쪽에 대해서 어느 정도 주주 환원책을 기대해 볼 만한 볼 만한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거기에 추가적으로 일단은 생명보험사들이 뭐 채권을 예전부터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채권 관련된 여러 가지 베니핏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 가지 주주 환원책으로 돌릴 수 있을 만한 요소들이 많기 때문에 오랜만에 나온 삼성생명의 밴드 상단이 꽤나 매력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사실 뭐 주가 상승률이 어마어마하게 나오기는 워낙 무거운 종목이긴 하지만 현재 구간에서 약간 이제 지수 방어적인 성격을 가진 종목들이 몇 개 이제 출회를 하고 있는 구간이고 그런 보험사들이 일부 그 역할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한 번 정도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삼성생명까지 살펴봤고요. 이제 조선 섹터에 대해서도 궁금해하신 분들이 계셔요. 왜냐하면 뉴스는 계속해서 좋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섹터에 대해서도 저가 매수 유효하다라는 의견을 주셨다고요. 네, 일단은 고유가가 나오게 되면 반대로 이제 이렇게 고유가에 수혜를 받는 종목들도 있는데 조선 업종들이 또 이제 슬그머니 또 바닥 쪽에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조선 업종도 여러분들이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하나오션이 여러 가지 유상증자 이슈를 좀 제외하더라도 일단은 꽤나 매력적인 주가에 위치하고 있다라고 코멘트 드리면서 일단 하나오션을 여러분들이 관심 종목에 한 번 정도 코멘트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시장에 대한 이야기들 풀어봤습니다. 전반적인 방향 설정에 도움 되셨으면 좋겠고요. 전체적인 기조로는 일단은 불확실성 조금 거칠 때까지 명절 전에는 공격적 대응 자제하자. 현금 확보 전략도 전략이다라고 의견을 지속 주셨던 바 있었고요. 대응하고자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섹터 그리고 종목별로 전략을 나누어 봤습니다. 참고해서 살피시길 바랍니다. 자, 진만쌤과 함께했네요. 고맙습니다.